자, 6장 봤고요. 이제 7장 볼 건데 볼 게 좀 약간 복잡할 수 있어요. 잘 정리해야 돼. 자, 7장 화폐 공급이야. 먼저 개요는 그냥 읽어보면 돼요. 이따가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밑에 있는 지급준비율과 지급준비금도 이따가 한꺼번에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볼 내용은 180페이지부터예요. 지금 배우는 게 뭐라고? 타이틀이? 화폐 공급. 누가 하는 거야? 중앙은행이 하는 거지. 중앙은행이 시중에다가 돈을 풀어. 그때 처음으로 중앙은행 창구 밖으로 풀려 나온 돈, 그게 바로 뭐야? 본원 통화야. 본원 통화. 본원 통화를 영어로 하이 파워드 머니라고 해서 H라고 쓸게요. 약자로. 또는 뭐 리저브 베이스라고 해서 B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교재는 H로 돼 있어. 다시 한번 본원 통화가 뭐라고? 중앙은행 창구 밖으로 풀려서 시중에 나온 돈, 이게 본원 통화야. 본원 통화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가 현금 통화고요. 또 하나가 지급 준비금이에요. 현금 통화는 우리 저기 호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 얘기하는 거지. 영어로 뭐라고 쓸까? 캐시, C라고 쓸게요. 지급 준비금, 리저브의 의미로 R이라고 쓸 텐데. 현금 통화는 어렵지 않은데 지급 준비금이 이제 좀 생소한 사람이 있지. 자, 지급 준비금이 뭘까? 여러분, 은행은 뭐 하는 곳이야? 은행은 자선 사업하는 데가 아니지. 장사하는 데예요. 은행은 어떤 장사를 합니까?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소액을 맡기면 그 돈 이렇게 맡아서 이자 좀 줄게 해놓고 뭐냐? 그 돈 다 모은 다음에 더 큰 이자를 주겠다는 사람에게 목돈으로 빌려주거나 아니면요, 더 큰 수익이 나는 투자처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거나 또는 굉장히 수익이 높은 국공채나 뭐 이런 걸 매입하거나, 그치? 그런 일 하는 거지. 은행은 사람들이 돈을 맡기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꾸 굴려야 되는 거지. 만약에 사람들이 예금을 했는데 그 돈을 은행이 그냥 갖고 있으면 그 자체로 이미 은행은 손해인 거야, 손해. 왜냐하면 나중에 이자 줘야 되니까, 그치? 은행은 사람들이 돈 맡기면 그걸 받아가지고 더 큰 수익 나는 곳에다가 굴리는 사업하는 곳이 은행이야. 이때 은행이 어떤 사람이 예금하러 왔습니다. 10억을 예금했어. 아유, 감사합니다. 10억 받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굴려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이자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있네. 거기다가 빌려주고. 또 여기 이 채권 구입하면 장기적으로 수익이 크겠네. 채권 구입하고 막 이렇게 투자했어. 앉아있는데 어제 그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어제 내가 맡겼는데 갑자기 필요하네요. 다시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은행이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지금 여기 하고 여기 지금 넣어놨는데 지금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은행에 파산이야, 파산. 예.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맡겨놓은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한꺼번에 다 돈 달라고 그렇게 하는 케이스는 잘 없겠지, 그치? 하지만 갑작스럽게 돈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예금 받은 총 금액 중에 일부는 딴 데다가 굴리지 않고 은행이 직접 가지고 있어. 예. 왜? 다른 사람의 지급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자금이야. 그게 지급준비금이야. 그치? 지급준비금은 뭡니까? 은행이 맡아놓은 총 예금에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지급준비금이야. 그러면 지급준비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아니다. 이거 우리 책에는 R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우리 책에는 이거 R이 아니고 Z, G로 표시되어 있지. 미안해요. 보통 약자를 지급준비금은 R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교재는 G로 되어 있으니까 G로 할게요. 그럼 지급준비율은 어떻게 구할까, 여러분? 지급준비율은 뭐야? 은행이 맡아놓은 예금에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금의 비율, 이게 바로 지급준비율이겠지. 그치? 지급준비율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예금, 디파짓에서 지급준비금, Z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바로 지급준비율이야. 예를 들어서 지급준비율이 10%다. 그러면 돈 10억 맡기면 최소한 얼마나 그냥 쥐고 있어야 되는 거야? 1억은 직접 쥐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9억만 굴리라, 그런 뜻이야. 이때 이 지급준비율을 소문자 G,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지급준비율. 근데 만약에 은행한테 야, 지급준비율은 니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그러면 가급적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할까? 적게 가지고 있으려고 할까? 굉장히 조금 가지고 있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은행한테 유리하니까. 근데 조금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정말로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이 인출 요구 또는 지급 요구를 할 때 응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지.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급준비율은 법으로 한국은행, 즉 중앙은행이 정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법정 지급준비율이다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이때의 지급준비금은 뭐라고 부르겠어? 이건 법정 지급준비금이다 그렇게 부르겠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 봐. 만약에 법정 지급준비금을 10%라고 했어. 10%. 근데 은행이 맡아놓은 예금이 총 100억이야. 그러면 최소한 얼마를 지고 있으라는 얘기야? 10억 이상 지고 있으라는 얘기지. 그때 은행이 칼같이 10억 지고 있을까? 좀 힘들겠지. 왜냐하면 그날 예금 대출이 막 반복되는데 정확하게 10억을 지고 있는 게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10억보다 조금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 그렇지? 만약에 은행이 예금을 100억을 받았는데 중앙은행이 정한 지급준비율이 10%야. 그러면 최소한 얼마는 지고 있어야 돼? 10억. 근데 실제로 한 12억쯤 지고 있으면 그 중에서 12억 중에서 10억은 뭐야? 법정 지급준비금. 나머지 2억은 뭐야? 법정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지급준비금이지. 그걸 우리가 초과 지급준비금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급준비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급준비금 Z는 법정 지급준비금 하고요. 그 법정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초과 지급준비금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당연히 법정 지급준비금은 법으로 한국은행 또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거고 초과 지급준비금은 해당 은행이 알아서 정하겠지. 그치? 하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돼?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지. 그치? 플러스로 더 커지는 건 문제없이 지가 알아서 하는 거야. 따라서 지급준비금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니까 지급준비율 스몰 z도 어떻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 법정 그렇죠. 지급준비율과 초과 지급준비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시면 법정 지급준비율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몰 z, 리걸의 의미로 L, 그치? 그 다음에 초과 지급준비율을 스몰 z에 액세스의 의미로 E 이렇게 뭐 쓰고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냥 뭐 크게 뭉뚱그려가지고 지급준비금, 지급준비율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문제 없는 거야. 오해할까봐 쓴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급준비금.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법정 지급준비율은 얼마나 될까? 지금 현재 평균 약 한 3% 돼요. 약 한 3%. 2.991% 뭐 그쯤 되는데 3%라고 해봐.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 근데 봐. 지금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이 맡고 있는 예금 총액이 얼마나 될까? 상승을 초월할 만큼 클 거야. 그 중에 3%라고 해보세요. 그럼 현금으로 우리가 파묻힙니다. 파묻혀. 그렇게 많은 현금을 시중은행이 모두 창고에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혹시 화재가 났다. 그럼 다 타버리지. 화폐는 국가 자산인데 자산이 다 타버려요. 또는 아주 샤프한 희대의 강조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싹 다 훔쳐갔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잖아. 그래서 지급준비금을 전부 다 시중은행이 창구에 다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보관하고 일부는 한국은행 지하창고에다가 다시 맡겨놔. 예. 이때 지급준비금 중에서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돈, 실제로 가지고 있는 돈을 그렇죠. 예금 은행의 시재금이다 이렇게 부르고 나머지 한국은행 창고에다가 맡겨놓는 거 이걸 중앙은행의 예치금이다 또는 지준 예치금이다 그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지? 이때 하여튼 어떻게 됐거나 저렇게 됐거나 중앙은행 예치금은 다시 한국은행 창고 안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잖아. 따라서 시중에 지금 풀려 나온 돈은 얼마만큼이야? 요만큼이지. 요걸 우리가 화폐 발행액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화폐 발행액. 지금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하나 남았는데 화폐 발행액과 본원통화는 같아 달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다시 한번 화폐 발행액과 본원통화는 같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거 봤잖아. 영화 범죄의 재구성. 알지? 범죄의 재구성. 몰라요? 가끔 영화도 보고 그러세요. 아니야. 보지마. 그래, 보지마. 공부만 하란 말이지. 내가 늘 강조하잖아. 여러분들에겐 기본권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예, 그런 거, 행복추구권 전혀 보장 안 되지. 수면권 뭐 이런 거 전혀 보장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보장되는 단 하나의 기본권은 뭐야? 학습권밖에 없는 거야. 학습권밖에. 범죄의 재구성에서 그 터는 그게 바로 뭐야? 중앙은행 예치금을 트는 거야. 그치? 예,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겨놓은 예치금 이걸 터는 거지. 한번 봐봐. 재밌어.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하다 만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아까 통화량을 측정하는 지표가 M1, M2, M3, MCT 등등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그럼 시중의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잡아야 될까? 굉장히 곤란하단 말이야. 다양한 통화량 중심 지표가 있지만 우리는 경제 원론 시간에는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 즉 뭡니까 이게? M1, 이걸 우리가 앞으로 통화량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교과서에서 또는 시험에서 시중에 통화량이 이런 말 나오면 그때 통화량은 뭐 얘기하는 거야? M1 얘기하는 거예요. M1. 따라서 C 더하기 D. C가 뭐야? 현금. D는 예금이지. 현금 더하기 예금 한 것이 통화량입니다. 써볼게요,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로 M이라고 쓸 텐데, 통화량은 현금 통화와 예금 통화의 합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지금 칠판에 적혀 있는 게 다소 좀 산만할지 모르겠지만 저거 기본이야. 저건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예. 자, 이제 이걸 바탕으로 자 봅시다. 통화량은 뭐 더하기 뭐야? 현금 더하기 예금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 본원 통화가 뭐라고 그랬어? 한국은행 창구 밖으로 풀린 현금의 크기, 그게 바로 본원 통화야. 그러면 본원 통화는 통화량과 같아 달라? 달라요, 완전히. 예. 즉 본원 통화만이 본원 통화만이 통화량이라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만이 통화가 돼야 될 거야.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예금까지도 통화량이라고 본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통화량이 큰 거야, 본원 통화가 큰 거야? 통화량이 본원 통화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즉 중앙은행 창구 밖으로 돈이 요만큼만 풀려나가도 시중에 있는 통화량은 이만큼으로 커져. 왜 그럴까 말이야. 왜 그럴까? 그건 바로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돈을 부풀려. 그 왜 저기 이스트에 넣고 이렇게 빵을 구운 말이야. 빵이 이렇게 부풀려지지. 예. 그런 그 빵 부풀리는 작업을 해주는 걸 어디서 한단 말이야? 은행이 한단 말이야. 은행.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은행의 예금 창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신용 창조 과정이라고 부르죠. 이걸 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장롱 속에서 현금 10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준비율은 10%라고 할게. 지급준비율은 10%야. 자, 잘 들어봐. 홍길동이 장롱 속에서 현금 10만 원을 발견했어. 이 돈이 어디 갔나 했더니 말이야. 이 돈이 여기 있네. 이거 깜빡했네 말이야. 이거 10만 원 찾았어. 이 10만 원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 1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하기로 했어. 지금 나는 마치 뭘 빗대고 있냐면 한국은행 창구에서 10만 원을 꺼내가지고 이제 밝은 세상으로 갖고 나오는 그런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야. 그치? 예. 돈 10만 원을 꺼냈어. 그래가지고 이 홍길동이 말이야. 현금 10만 원을 은행에다가 예금했습니다. 예금. 은행에다가. 그러면 은행의 예금이 얼마가 증가하는 거야? 10만 원만큼 증가하겠지. 은행은 저 예금 10만 원을 전부 다 대출해야지만 어때? 자기가 마음껏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지. 근데 10만 원 다 돌릴 수 없지. 얼마만큼은? 10%만큼은 자기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이때 지급준비금 Z는 얼마입니까 이제 그러면? 10,000원이지 10,000원. 그렇지? 이렇게 쓰지 말고 아예 다 써줄까? 은행에 지급준비금은 10,000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추가적인 다른 사람에게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해? 9만 원까지 가능하겠죠. 이 9만 원을 누가 빌렸냐 하면 A라는 사람이 빌렸어.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 9만 원 빌려가지고요. 이 사람은 뭐 하냐면 그걸 다시 다른 은행에다가 또 예금했어. 그러면 또 다른 이 은행의 예금이 얼마가 증가해? 9만 원만큼이 증가해. 이 은행은 맡아놓은 예금 9만 원 중에서 얼마만큼은 남겨놔야 됩니까? 9천 원만큼은 남겨놓고 얼마까지? 8만 1천 원까지 대출할 수 있겠지. 누구에게? B라는 사람에게 대출해줬어. 이 B라는 사람은 다시 이 돈을 또 다른 은행에다가 예금했습니다. 8만 1천 원만큼을. 그러면 이 은행은 8만 1천 원 중에서 얼마만큼은? 8,100원만큼은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놓고 7만 얼마야? 72,900원. 나도 알아. 잘 못하는 거. 내 숫자에 약하거든. 이걸 또 예금해. 이걸 또 예금해. 은행에다가. 그러면 72,900원만큼 예금하고 7,290원.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복잡하니까 말이야. 자, 이제 봅시다. 처음에 최초로 밝은 세상으로 풀린 돈 캐시는 얼마만큼이야? 10만 원만큼이야. 그치? 그런데 지금 요 그림에서 통화량을 계산해보면 통화량을 어떻게 구한다고? 현금 더하기 예금이지. 그치? 근데 봐.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정했냐 하면 최초에 발생한 10만 원이라는 돈을 몽땅 다 예금했지. A가 9만 원 대출받았지만 또 다 예금했어. B가 대출받았지만 또 다 예금했어. 그러니까 지금 A, B, C나 홍길동 호주머니 속에 있는 현금은 얼마야? 제로야, 제로. 그치? 현금은 제로야, 지금 현재. 그럼 예금은 얼마입니까? 즉, 통화량은 얼마야? 잘 봐. 홍길동은 지금 뭐라고 믿고 있어? 내 돈 10만 원이 은행에 예금돼 있어. 나는 언제든지 가면 찾을 수가 있어. 그렇게 믿고 있지. A는 또 뭐라고 느껴? 내 돈 9만 원 예금돼 있어. 나는 당장이라도 찾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 B도 어때? 내 돈 8만 1천 원 은행에 있거든. C도 이렇게. 따라서 최초로 풀린 돈 현금은 10만 원이지만 예금 총액은 어때? 이걸 다 더한 만큼까지 커지겠지. 이해가십니까? 즉 은행은요. 최초의 현금은 10만 원밖에 없지만 이 돈을 빌려주고 예금 받고 빌려주고 예금 받고 빌려주고 예금 받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요. 돈이 이렇게 뻥 튀겨지는 거야. 예금 총액이. 예,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신용창조 과정이라고 불러. 이때 이 은행에 발생하고 있는 총 예금 창조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총 예금 창조액을 디파짓 그로스라고 한다면 써볼게요. 총 예금 창조액은 말이야. 총 예금 창조액은 처음에 10만원 더하기 9만원 더하기 8만 1천원 더하기 72,9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더해야 돼? 영원히 더하는 거지. 영원히. 그치?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10만원 더하기 1-0.1에 9만원 얘는 1-0.1의 제곱 아니지. 왜 이래? 그렇지 그렇지. 곱하기 10만원 얘는 여기에 또 10만원 얘는 1-0.1의 세제곱에 10만원 이렇게 계속 갈 거지. 그럼 이거 얼마 나옵니까? 이건 초항이 10만원이고 공비가 1-0.1인 무한등비 급수하고 같은 거지. 무한등비 급수는 어떻게 구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 이렇게 해서 영원히 다 더하는 거. 이거 어떻게 구해? 이 값을 만약에 K라고 한다면 K 값 어떻게 구합니까? 이건 K에다가 R을 곱해주면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 더하기 AR 4제곱 더하기 해서 영원히 가는 거지. 이렇게 이걸 빼주면 어떻게 돼? 1-R 곱하기 K 한 것은 얼마야? A지. A. 따라서 K는 어떻게 되는 거야? 1-R분의 A. 즉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무한등비 급수의 합은 어떻게 구해? 1-R분의 A. 여기 공식 아니야. 자, 그럼 여기서 A가 얼마야? 10만원. 그 다음에 R이 얼마야? R이 1-0.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 나옵니까? 얘는 0.1분의 1 곱하기 1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만원.
예? 그런데 여기서 여기 있는 10만 원이 뭐야? 또는 여기 있는 10만 원, 또는 여기 있는 이 10만 원, 이게 뭡니까? 최초의 장롱 속에서 꺼낸 최초로 발생했던 예금이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본원적 예금이다 이렇게 부르고, 얘를 약자 S로 써요. S. 최초로 예금된 금액, 저걸 본원적 예금이라고 해서 S라고 불러. 그 다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0.1은 뭐야? 0.1은? 이건 지급준비율 Z지. 방금 봤다시피 얘는 최초의 본원적 예금 S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얘는 1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즉 무슨 말입니까? 지급준비율이 0.1일 때 최초로 현금 10만원만 있으면 예금 총액은 얼마까지 부풀려지는 거야? 100만원까지 부풀려질 수 있다 그 말이야. 예. 또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최초의 한국은행 창구 밖으로 본원통화가 10만원만 풀리더라도 이때 지급준비율이 0.1이면 통화량은 얼마까지 커지는 거야? 10배, 100만원까지 커질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하나 써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총 예금 창조액 디파짓 그로스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Z분의 1 곱하기 S, 요러한 공식이 나오더라 그 말이야.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 여기 있는 것 중에 전부 다 부풀려진 건 아니지. 실제로 존재하는 현금도 있잖아. 얼마는? 여기 있는 10만 원은 진짜로 존재하는 거지. 하지만 이 10만 원 빼고 나머지 9만, 8만, 1천, 7만 2,900원 전부 다 뭐야? 이건 장부상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예금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현금이잖아. 그렇지? 따라서 순수하게 여기 있는 총 100만 원 중에 순수하게 부풀려진 거는 뭐야? 요 아랫부분이지. 그러니까 순수하게 뻥튀겨진 예금 총액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100만 원에서 여기 있는 10만 원을 빼주면 되겠지. 우리는 그걸 순예금 창조액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순예금 창조액은 디파짓 네트라고 해서 약자 N을 이렇게 붙여주고요.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얘는 디파짓 그로스에다가 뭘 빼주면 돼? 본원적 예금을 한번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Z분의 1 곱하기 S에서 S를 한번 빼주면 되더라 그 말이야. 이게 바로 뭐야? 순예금 창조액이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근데 지금 칠판에 있는 이 그 설명은 말이에요. 약간 좀 비현실적인 가정이 하나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여기는 A가 처음에 은행으로부터 9만 원 대출 받았잖아. 그럼 대출 받은 이유는 어디엔가 돈 쓸 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대출 받아놓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예금했어. B가 또 8만 1,000원 예금 대출 받아놓고 또 다 예금하고, C도 대출 받아놓고 다 예금하고. 즉 이렇게 한다면 A, B, C 호주머니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다고? 한 푼도 돈이 없는 거예요, 현금이. 근데 이게 좀 현실이, 가정이 비현실적이잖아. 그치?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A가 대출은 9만 원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한 4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얼마만? 한 5만 원만 예금을 했을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금액이 그만큼 줄겠지. 그치? 이게 얼마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가 이게 5천 원이 돼야 되고 여기는 4만 5천 원이 될 거야. 그치? 근데 또 B가 4만 5천 원 받아가지고 이 중에서 한 2만 5천 원 정도는 개인적으로 쓰고 얼마만 예금할 수도 있어? 한 2만 원만 예금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 경우에는 이 금액이 또 작아지고, 그럼 점점 금액이 작아지겠지.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개인이 호주머니 속에 돈을 한 푼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비해서 개인이 호주머니 속에 현금을 좀 가지고 다니면 그때부터 여기에 있는 총 예금의 크기는 커져 작아져? 점점 작아지는 것이야.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호주머니에 돈 있잖아. 조금씩은. 그지? 있다고 그래야지. 없더라도 말이야. 조금씩은 다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칠판에 있는 이 원래 예는 좀 현실적이지 못한 예야. 그치? 만약에 사람들이 돈 생기면 일부는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고 일부만
예금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숫자들이 어떻게 바뀔까? 지금부터 그걸 좀 보자 그 말이야. 그걸. 그러니까 요게 좀 특수한 상황. 지금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른바 통화 승수와 통화량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칠판의 가운데서도 봤고 칠판 왼쪽에서도 봤다시피 본원 통화가 뭐야? 은행 창구, 중앙은행 창구 밖으로 돈이 풀리면 이게 시중의 통화량으로 변할 텐데 얘가 커? 얘가 큰 거지. 즉 장롱 속 돈 10만 원이 풀리면 시중의 통화량은 10만 원보다 훨씬 더 커진다고 배웠잖아. 즉 본원 통화의 크기는 통화량의 크기보다 작아. 다른 말로 본원 통화는 몇 배로 부풀려져 가지고 통화량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통화량으로 본원 통화가 몇 배만큼 부풀려지느냐, 요걸 우리가 통화 승수라고 불러요. 통화 승수. 다시 한번 통화 승수가 뭐라고? 본원 통화가 통화량으로 뻥 튀겨지는 비율. 그게 바로 통화 승수야. 승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건 뭐야? 대부분 비율이지, 비율. 그치? 이때 통화량을 우리가 M이라고 부르고요. 본원 통화의 크기를 아까 봤지? H라고 쓰고, 그 다음에 통화 승수의 크기를 스몰 m이라고 이렇게 쓴다면 요와 같은 관계가 성립할 터인데, 이때 통화 승수 m은 어떻게 구할까요? 당연히 통화 승수 m은 총 통화량을 본원 통화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지. 맞지? 그렇다면 얘는요, 첫째, 이 m이 뭐라고? m이 뭐라고? 통화량이지. 통화량. 자, 저기 통화량은 뭐랑 뭐의 합이야? 현금 더하기 예금의 합이야. 써볼게요. 통화량은 C 더하기 D의 합이야. 그 다음 여기 있는 본원 통화 H는 뭐야? 좀 너무 크게 썼네. 좀 작게 쓸게요. 자, M하고 H. 여기 있는 H는 뭐야? 본원 통화지. 자, 칠판 왼쪽 보세요. 본원 통화는 뭐랑 뭐의 합이야? 본원 통화는 현금 통화하고 지급준비금의 합이에요. 써볼게요. 얘는 현금 통화와 지급준비금, Z지, 우리. Z로 했지? 요거의 합이야. 그럼 요 비율을 구하면 뭐라 할 수 있는 거야? 통화 승수를 알 수 있는 거야. 이때 분모 분자를 똑같은 숫자로 나눠줄 수 있겠지. 요와 같이. 그치? 상관없지? 분모 분자를 똑같은 숫자로 나눠주면, 첫째, 여기 D 나누기 D는 뭐 볼 것도 없이 상수 1이지, 그지? 1.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뭡니까? D분의 G. D가 뭐야? 예금. G는요? 지급준비금. 예금에서 지급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 그렇지. 지급준비율 Z, 스몰 Z, 그렇지? 요건 물론 법으로, 중앙은행이 법으로 정하지. 법정 지급준비율. 하지만 추가 지급준비율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지. 그건 뭐 은행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아무튼 이 크기의 최소한의 크기는 누가 정하는 거야? 한국은행이 또는 중앙은행이 법으로 정하는 거야. 그치? 문제는 여기 있는 얘랑 얘인데 같은 거지. D분의 C니까. 그럼 얘는 뭐로 의미할까? 얘는. 미안합니다. 그냥 밑에다가 할까? 얘는 뭐로 의미해? 얘는. 잘 봐. 얘는 말 그대로 현금 나누기 예금이지. 즉 사람들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과 은행에 맡겨놓은 예금의 크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현금 예금의 비율이다. 요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현금 예금 비율이 크면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거야? 돈 생기면 호주머니에 쥐고 있는 거야? 은행에 맡기는 거야? 호주머니에 쥐고 있는 거지. 즉 현금 예금 비율이 크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캐시를 좋아한단 말이야. 현금 예금 비율이 작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돈을 쥐고 있는 것보다는 은행에 맡기기를 좋아하는 거지. 현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야. 따라서 현금 예금 비율은 사람들의 현금에 대한 선호 비율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 현금 보유 비율 또는 현금 선호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캐쉬를, 현금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여기 있는 D분의 C 값은 커지는 거지. 예, 요걸 우리 교재에서는 스몰 k다 요렇게 썼어요. 스몰 k. 그럼 따라서 통화성수 m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얘는 k 더하기 g분의 k 더하기 1 요렇게 되겠지. 맞아? 그렇다면 통화량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통화량 m은 k 더하기 g분의 k 더하기 1 곱하기 뭐야? 번호통화 h 이런 식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별표를 우리가 한 100만 개쯤 쳐야 되겠다 이거지? 그치?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에 관해서 배우고 있지. 즉 화폐 공급에 관해서 배우고 있어. 그래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어떻게 공급해? 첫째, 한국은행의 통화량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K를 변화시키거나 두 번째, Z를 변화시키거나 세 번째, H를 변화시키면 통화량이 바뀌겠지. 그치? 자, 첫째. 통화 승수가 고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고정돼 있다고 요게 일정해. 요게 일정하더라도 H 뭐야? 본원 통화가 많이 풀리면 통화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해. 맞지? 따라서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증가시키면 통화량은 증가하는 거야. 그 다음 Z가 뭐야? 또는 G가 지급준비율 또는 법정 지급준비율. 요거 누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중앙은행이 최소 수준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얘를 높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를 높이면 여기 전체의 통화 승수 값이 작아지겠지. 그러면 동일한 본원 통화라고 하더라도 통화 승수가 작아지니까 통화량은 감소할 거야. 따라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싶으면 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도 Z를 줄이기만 한다면 통화량은 커지겠지. 그 다음 여기 있는 K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즉 통화 승수를 크게 하려면 Z는 증가시켜야 돼요? 감소시켜야 돼요? 얘가 분모 분자에 다 있으니까 말이지. 얘가 커지면 이쪽도 커지고 이쪽도 커지네. 여기 한번 봐봐. K 더하기 G K 더하기 1인데 얘는 K 더하기 G 분의 K 더하기 1 더하기 G 마이너스 G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얘는 K 더하기 G 분의 K 더하기 G 더하기 K 더하기 G 분의 1 마이너스 G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요건 얼마야? 1이잖아 그냥 1. 그럼 요것만 남았지. K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통화성수는 감소하고 K를 줄이면 통화성수는 커지는 거지. 따라서 얘랑 얘가 움직이는 방향은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야. 그치?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려면. 자, 정리됐어. 해볼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야. 시중의 통화량은 어떻게 결정되냐 하면 K 더하기 G분의 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통화 승수에다가 뭘 곱한 거야? 본원 통화의 크기를 곱한 것이야. 따라서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싶으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첫째, 본원 통화를 증가시키면 동일한 통화 승수라고 하더라도 통화량은 커져. 두 번째,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통화 승수가 커지니까 동일한 본원 통화를 풀더라도 통화량은 커지는 거지. 마지막으로 H가 일정하고 Z가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K 뭐야? 현금 예금 비율 또는 사람들의 현금 보유 비율을 줄여주면 얘를 줄여주면 통화 승수 전체는 어때? 커지는 거지. 그럼 통화량은 커질 수가 있더라 그 얘기야. 요게 바로 통화 승수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이 현금을 굉장히 싫어해.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무조건 다 예금하지 현금은 한 푼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K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K가 0이면 통화승수는 얼마가 돼? G분의 1이 되겠지. 그게 바로 뭐야? 아까 우리가 본 요 값이야 요 값.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은 말하자면 일반적인 식의 굉장히 특수한 한 예지.
사람들이 현금을 한 푼도 안 가진다면 이런 식으로 통화량이 증폭될 거고, 사람들이 현금을 일부 가진다면 이런 식의 승수값이 될 거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은 사실 같은 얘기야. 지금까지 알고 보면.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예요. 정리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이제 책을 보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180페이지. 본원통화 1. 개념. 작은 1번 보시면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 시중에 나온 현금이다. 이게 본원통화야. 이게 바로 예금은행의 예금 창조의 토대가 됩니다. 2번 화살표 밑에 보시면 본원통화를 뭐라고 부른다고? 고성능 화폐, High Powered Money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H라고 부르는 거야. 본원통화를. 여러분 밑에 보시면 박스가 있죠? 자, 표시하세요. 본원통화에다가 바로 열고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약자 H. 그 다음에 현금통화는 C. 지급준비금은 G, 라지 G. 그 다음에 화폐 발행액, 지준예치금, 그건 됐죠? 예, 그렇게 됐고. 밑에 본원통화의 공급 경로, 거기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요. 그거 암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건 이해를 하면 돼, 이해를. 자, 한번 이해해봐. 어떤 경우에, 지금 무슨 얘기야? 이거. 여기에는 이 H, 여기에 있는 이 H가 어떤 경우에 커질 수 있냐, 그 얘기야. 즉, 중앙은행 창구 밖으로 어떤 경우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겠느냐, 그 얘기야. 첫째, 정부의 재정수지가 적자이면요. 본원통화는 증가합니다. 무슨 말이야? 재정수지가 적자라는 말이 뭐야? 여러분, 재정수지가 적자라는 말은 T-G가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이러면 적자야, 흑자야? 흑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이 사람들. 요렇게 되는 게 적자지. 그치? 즉,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뭐야? 정부의 수입이고, 요게 지출이잖아, 정부에. 그치? 요게 더 크다는 얘기야. 즉, 100억을 걷었는데 120억을 쓰고 싶어. 20억 모자라잖아. 어떡할 거야? 한국은행한테 가가지고 20억만 꿔주라. 이렇게 하겠지. 돈 꿔가지고 쓰겠지. 그러면 20억만큼은 본원통화 H가 커진다 그 말이야. 이해가죠? 한국은행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찍는다 그랬지, 그치? 찍으면 돼. 두 번째, 금융 부분에서 예금은행의 차입. 예금은행이 돈을 빌린단 말이야, 빌려준다는 얘기야. 예금은행이 돈을 빌리는 얘기지. 예금은행한테, 은행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은 누구야? 중앙은행이지. 즉 한국은행 또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예금은행이 돈을 빌리면 그만큼 본원통화는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해외 부분. 요게 제일 중요해요.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 외국의 차관 도입이 뭐야? 돈 꾸는 거지. 일본이나 미국한테 한국이. 그 다음에 국제수지 흑자는 뭐야? 우리가 외국한테 돈 주고 사온 것보다 돈 받고 판 물건이 더 많다 그 말이지. 자, 여기 봐봐. 이거 잠깐 지울게요. 한국이 미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했어. 그러면 수출 대금 받겠지. 뭘로 받아? 달러로 받겠지. 그러면 국내에 달러가 풍부해지지. 아직 통화량, 본원 통화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자, 내가 수출업자야. 미국에다가 물건 많이 팔았어. 미스터 존슨이 말이야. 수출 대금으로 나한테 한 100만 불을 보냈어. 내가 달러가 많아. 종업원이 와가지고, 사장님, 월급날입니다. 임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 임금, 그래, 자, 달러. 아들이, 아빠 등록금, 그래, 자, 달러. 옷 사줘요. 그래, 자, 달러. 이렇게 쓰나? 그렇게 안 쓰잖아. 어떻게 써? 수출 대금으로 달러 받으면 그거 외환은행에다가 주고 원화로 받잖아. 그래가지고 돈 쓸 거 아니야. 따라서 달러, 지금 환율이 만약에 1달러당 1,000원이면 달러 크기 곱하기 1,000 한 것만큼 본원통화가 증가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국제수지 흑자는 본원통화의 증가. 그치? 또 차관의 도입은 본원통화의 증가. 본원통화가 증가하면 동일한 통화 성수라고 하더라도 통화량은 증가한다 그 말이에요. 기타 부분. 중앙은행이 채권 발행했다. 채권을 구입했다. 구입하지. 채권을 구입했어. 뭘 주고 구입해? 돈 주고 구입했겠지. 그 금액만큼 통화량이 증가한다 그 얘기예요. 건물을 샀다. 건물 대금만큼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지. 아니지. 본원 통화가 증가하는 거지. 정확하게는. 본원 통화가 증가하고 곱하기 통화성수만큼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 내가 설명드린 거는 나중에 가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니까 뭐 별로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중앙은행의 대체 대조표 한번 보시는데 주의할 건 말이야. 여러분 화폐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자산이야 부채야? 화폐는 전부 다 국가 또는 중앙은행의 부채야 부채. 그렇지? 예, 만약에 뭐 그일 없겠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망한다. 그러면 돈 들고 가가지고 이 금액만큼의 금으로 또는 뭐야 다른 유가증권으로 바꿔주세요 하면은 바꿔줄 의무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한테 있는 거지. 그치? 화폐 발행액은 전부 다 중앙은행의 부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181페이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본원적 예금과 파생적 예금이란 말이 있지. 찾았어? 181페이지 중간에. 그게 뭐야? 여기에 최초의 장롱 밖으로 풀린 돈 이 10만원 이게 뭐야? 본원적 예금. 나머지 여기 이 금액들은 뭐야? 파생된 예금 또는 부풀려진 예금 그 뜻이죠. 넘길게요. 182페이지 쭉 읽어보시면 되고 183페이지 자 먼저 박스 볼게. 총 예금 창조액 디파짓 그로스 어떻게 계산됩니까? G분의 1 곱하기 S의 총 예금 창조액. 그러면 순 예금 창조액은요? 거기다가 뭘 빼준 거야? S를 한번 빼주면 되겠다. 어려운 거 아니죠? 됐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또는 안 봐도 돼. 페이지 넘겨요. 184페이지. 통화승수와 통화공급 방정식인데 첫째, 통화승수의 개념. 통화승수 M은 어떻게 구한다고? 통화량을 H로 나눠주면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통화승수를 도출하는 게 나오는데 왼쪽 페이지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현금과 통화량의 비율, 즉 C가 주어졌을 때 통화승수가 있고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현금 예금 비율 K가 주어졌을 때 통화승수가 있지. 왼쪽 식으로 기억해도 되고 오른쪽 식으로 기억해도 돼.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다 짜장면은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는 지금 칠판에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어? 통화승수를?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현금 통화 비율 가지고 설명했죠. 하지만 왼쪽 페이지에 있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 둘 다 알 필요가 없어요. 편한 거 하나만 알면 돼. 편한 거 하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또 내가 설명하기에 훨씬 편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 식이라고 생각을 해. 난 여러분들이 이 식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통화승수를. 따라서 통화승수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통화공급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 말이지. 매우 중요한 거야. 한 번 더. 중앙은행의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첫째, 현금 보유 비율을 줄이거나 지급 준비율을 낮추거나 본원 통화를 증가시키면 돼. 1, 2, 3번 중에 중앙은행이 함부로 간섭하기가 조금 힘든 게 있어. 뭘까? 그럼 K야 K.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현금을 10만원 갖고 다니건 50만원 갖고 다니건 그것까지 간섭하기는 좀 힘들어. 그치? 따라서 주로 Z하고 H를 이용해요. 그 다음 하지만 K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 어떤 경우에 그럴까? 여러분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높여봐. 이자율 높이면 은행에 예금을 많이 할까 적게 할까 사람들이? 그렇지. 이자율 높이면 예금하게 되면 이자 수입이 커지니까 이자율을 높이면 여기에서 뭐가 커지는 거야? D가 커지는 거야. 상대적으로 C가 작아져. 따라서 K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간접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왼쪽 페이지 하단에 있는 식 하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식 둘 중에 하나로만 기억하는데 제가 권장하는 사항은 오른쪽 식이다. 왼쪽 식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됐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 보러 갔더니 사람들의 화폐 보유가 증가했다. 현금 보유가 증가했다. 라고 한다면 이 식 말고 여기 우리 교재 왼쪽에 있는 식을 꼭 알아야만 풀까? 그거 아니야. 그럼 잘 봐. 여기에 있는 K도 뭐야 결국은? 현금 보유 비율이고 그치? 여기 우리 책 왼쪽 페이지에 있는 스몰 C도 뭐야? 현금 보유 비율인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뭘로 이해해도 상관없다 그 말이야.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됐습니다. 넘길게요. 186페이지까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 책은 뭐야? 현금 통화 비율로 자꾸 지금 해서 그런 거야. 186페이지 하단에 이자율과 통화 공급량.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 잠깐 보면
가로축에 M, 세로축에 R 있을 때 우리 그거 했지. 고전학파의 실물 이자율 이론하고 케인즈 학파의 화폐 이자율 이론 기억나? 자, 그냥 케인즈로 해볼게. 케인즈는 이자율이 뭐의 가격이라고? 돈의 가격이야, 그치? 돈의 가격이니까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거야. 화폐 시장에서 화폐의 공급과 화폐의 수요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되더라. 이거 우리가 배웠어. 이때 이걸 뭐가 결정하는 거야? 이걸 결정하는 게 뭡니까? 여기 바로 K 더하기 G분의 K 더하기 1 곱하기 H가 결정하는 거지. 이해가? 예.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칠판에 보니까 이자율이 상승하면 통화 공급이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려놓고 있지. 근데 지금 요 시기에 이자율이 있어 없어? 없잖아. 다시 한번 이자율이 다시 써볼게요. 만약에 이자율과 화폐 공급이 아무 상관이 없대. 그러면 이자율이 증가하건 감소하건 화폐 공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야 되니까 화폐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현재의 고정된 화폐 공급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자율이 변하면 간접적으로 뭐가 변할 수 있어? K가 변할 수 있어. 그치?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 K는 커져 작아져? 이자율이 커지면 사람들의 현금 보유는 줄고 예금이 증가하니까 이 K는 작아져. 이 K가 작아지면 H가 일정할 때 이 전체 값은 커진다 그랬지. 따라서 이자율이 간접적으로 얘한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면 그때는 화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자율과 화폐 공급 사이에 비례하는 관계로 나올 수가 있다 그 얘기야. 근데 여러분, 저는 가끔씩 칠판에다가 화폐 공급을 그릴 때 주로 뭘로 그려? 노란색으로 그리길 좋아하지. 그 이유는 뭐야? 저는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화폐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 어떤 교재 보면 그냥 수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뭐가 옳고 그런 게 아니야. 그치? 이 경우에는 이자율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그리면 이자율 효과를 고려한 거다 그 말이야. 그게 우리 교재 186페이지 하단에 설명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 내일 좀 배우겠네요. 내일 ISLM 모형이라는 걸 배울 텐데, 그때 ISLM 곡선이라는 걸 배울 거야. 그 중에서 LM 곡선이 바로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인데, 여기 있는 화폐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LM 곡선의 기울기도 달라져요.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침축연구 이자율과 통화 공급량에서, 자, 밑에 거기 그림부터 봐봐. 그림에서 검은색 화폐 공급 곡선, 거기는 이자율이 통화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케이스. 빨간색 통화 공급 곡선 어때? 이자율의 효과를 보려 한 거지, 그지? 밑에 있는 시사점 보세요. 시사점의 2번 밑줄 별표 하나 치시고, 통화 공급이 이자율의 증가 함수이면, 즉 검은색이야 빨간색이야? 빨간색이라면, 그렇지? 위에 그래프에서 밑줄 LM 곡선은 좀 더 완만한 또는 평평한 형태를 띱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다음에 하겠지. 그때 가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187페이지 통화성수와 신용성수 다 했습니다. 사례야 사례. 안 봐도 괜찮아요. 됐지? 자, 188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금융정책을 볼 거야. 여러분, 금융정책이 뭐야? 정부가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정책, 또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정책. 근데 우리는 방금 뭘 배웠어? 통화량을 변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지. 이제 그러면 요 내용을 좀 볼 수 있다 그 얘기야. 먼저 금융정책의 개념이요. 1. 중앙은행이 각종 금융정책 수단을 이용해서 물가안정, 고용안정, 경제성장, 국제수지 균형 등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제정책을 우리가 금융정책이라고 부른다. 됐지 그지? 자, 칠판 지우고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딜 읽어보냐 하면 189페이지 상단을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아니다. 190페이지에 큰 목차 4번. 예, 그걸 좀 읽어보세요.
다 했어요. 다 읽었어? 볼게. 189페이지에 있는 일반적 정책수단과 선별적 정책수단. 이제 그거 볼 거예요. 금융정책의 수단이야. 첫째, 일반적 정책 수단의 1. 공개시장 조작정책. 이거 아까 잠깐 봤지, 그지? 두 번째, 지급준비율 정책. 세 번째, 재할인율 저기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나? 선별적 정책수단. 여기 뭐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한도제라든지 한도제하고 직접금융이라고 되어 있나? 책에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구규제라고 되어 있어. 창구규제.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건 이거지 이제 요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건데. 볼까요 이제? 첫째, 공개시장 조작 정책에서 공개시장은 어떤 시장이야? 문을 연 시장인가? 공개시장. 여기서 얘기하는 공개시장은 채권시장 얘기해요. 채권시장. 근데 여러분, 채권시장이라는 얘기는 그럼 공개시장 조작정책이란 채권시장에 중앙은행이 개입한다 그 얘기잖아, 그지? 중앙은행이 개입해가지고 채권시장에서 뭐 삼성이 발행한 뭐 회사채 이런 거 사고 팔고 그런 거 안 하겠지. 예, 국공채를 거래한단 말이야. 또는 이른바 통화안정증권, 예, 그런 거 거래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본드라고 할게. 뭐 국공채, 공채야 공채. 중앙은행이 국공채 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 또는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요. 매도 또는 매각하는 방법도 있겠지. 자, 여기 봐. 여기 시장이야. 시장에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거지. 여기가 이제 이게 민간인데 민간 경제 주체들이 여기 거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첫째, 채권을 매입 또는 매수니까 사들이는 거지. 공채를 사들여. 그럼 뭘 지급해야 돼? 공채 대금 줘야 되잖아. 뭘로 줍니까? 현금으로 주겠지. 그럼 어때? 민간의 통화량은 증가하는 거야. 예,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통화량이 증가하고요. 매도 또는 매각하면 그 반대가 벌어지겠지. 팔아버리는 거야. 팔아버리고 대금을 회수하겠지. 그 대금만큼 통화량이 감소하는 거야. 감소. 두 번째, 지급 준비율 정책. 여러분 여기 봐봐. 아까 배웠잖아. 자, M 이퀄 불러봐. 상호공급의 방정식. 그렇지. K 더하기 G분의 K 더하기 1 곱하기 H. 즉 통화량의 증감은 여기 있는 1, 2, 3번 중에 하나가 결정한다 그랬잖아. 자,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여기 있는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변화시키는 거야? 그렇지. H 번원 통화를 바로 변화시키는 정책이지. 그렇지. 그럼 얘를 변화시켜도 되겠네. 여기 뭐라고? 지급준비율. 누가 정해? 법정 지급준비율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죠. 바로 요거죠 아닙니까? 자, 법정 지급준비율 우리가 스몰 g라고 표시했다면 이 스몰 g를 인하할 수도 있고 인상시킬 수도 있지. 얘 인하하면 자 어떻게 돼? 통화 승수는 커져 작아져? 커지지. 그러면 통화량은 증가. 인상하면 통화량은 감소. 아주 간단한 거죠.
재할인율은 뭐야? 재할인율? 재할인율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실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그 의미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꿀 때 지급하는 이자율, 그게 바로 재할인율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한국은행이 법정 지급 준비율을 10%로 정의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이 그날 대출 예금을 막 하다가 저녁에 업무를 마치고 결산을 해보니까 지급 준비금이 모자라. 즉 법정 지급 준비율을 어긴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 지급 준비를 어기면? 과징금 받아요, 과징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금융지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럼 어떡합니까? 꿔야지. 누구한테? 옆에 있는 다른 은행에게 꿀 수도 있고, 또는 한국은행한테 직접 꿀 수도 있는데, 한국은행한테 꾸면 이자 받는단 말이야. 그 이자율이 뭐야? 재할인율이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 재할인율이 굉장히 싸. 그러면 어때? 시중은행은 필요할 때마다 막 빌려가지고 막 대출해가지고 쓰겠지. 굉장히 높아. 그럼 못 빌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낮아지면 통화량은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는 거지. 즉 본원통화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높으면 그러면 본원통화가 감소해서 통화량은 감소한다. 그 말이야. 이 칠판에 있는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야? 일반적인 정책 수단이야. 일반적인. 즉 가장 흔한 정책 수단이 이것이에요. 여기는 이른바 선별적 정책 수단은 뭐야? 고르는 거야. 선별. 그치? 중앙은행이 자기 구미에 맞는 애만 골라가지고 특별하게 혜택을 주거나 또는요. 특별하게 갈궈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한도제라고 썼는데 한도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이자율 한도제가 있고 또는 대출 한도제 뭐 이런 거 있지. 이자율 한도제는 뭐야? 예를 들어서 지금 노무현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정책이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이 자꾸 과열이다. 그럼 왜 그런 거야?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라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이 가격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높아지는 게 문제지. 이거 끌어내리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해? 둘 중에 하나지. 첫째, 주택을 많이 지어가지고 공급 물량을 확 늘리면 돼. 지금 하고 있잖아. 신도시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정부 또 어때?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취지란 말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확 낮추면 돼. 어떻게 하면 낮아져? 돈이 시중에 너무 많아. 남는 돈이 주체가 안 돼. 그러니까 막 풍부한 유동성, 이 자금을 가지고 주식에도 한번 손대봤다가 막 부동산에도 손댔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 주택 가격이 자꾸 높아지는 거지. 시중에 자금을 확 줄이면 어때? 주택 또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자금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정부가 이자율 한도제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럼 우리나라 그 주택 수요가 폭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그거지. 1억짜리 주택을 살 때 1억 다 있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죠. 요즘은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옛날에는 담보대출을 한 80% 이상까지 해줬잖아.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살 때 2천만 원만 있고 나머지는 어때? 사면서 대출 받으면 되는 거야. 그거 굉장히 쉬운 거지. 또 대출 이자가 어때? 담보대출은 신용이 확실하니까 굉장히 쌌단 말이지. 그때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다가 전화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자율 한도제 합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무조건 10% 이상 받으시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어때? 돈 빌리기가 힘들겠지. 시중의 통화량은 감소하고 어때? 주택 수요가 좀 줄겠지. 이자율 한도제. 또는 뭐 거꾸로 이자율 한도제를 높일 수가 있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동남아시아의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 이 한류 붐을 더 크게 증폭시키기 위해서 한류 관련된 산업이 은행에 융자를 하러 오면 무조건 3% 이하로 장기 저리로 대출해줘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 그런 거. 여기 다 뭐야? 선별이잖아. 선별적 정책 수단. 대출 한도제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부터 담보대출 하러 오면 주택 평수가 얼마건 시가가 얼마건 간에 무조건 2천만 원 이상은 주지 마라. 그러면 그냥 대출 시장이 확 얼어붙겠지. 이해가십니까? 뭐 그런 거죠. 그것도 일종의 다 뭐야? 창구 직접 규제지. 창구에다가 중앙은행이 직접 간섭을 하는 거야. 신한은행 창구 돈 빌려주지 마라. 국민은행 창구 좀 더 빌려줘라. 이렇게 창구 규제 다 하죠. 그럼 봐봐. 여기에는 2번과 여기에는 1번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중에서 말이야,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효과를 발휘하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는 가장 효과가 큰 금융 정책이 이거야, 이거. 이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야.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 힘을 가지려면 거래되는 국공채의 매입 또는 매각의 규모가 커야 되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 시장에 채권 살 사람이 없어. 그걸 막 어떻게 윽박질러가지고 강제로 사게 할 수도 없잖아. 근데 채권을 사드리고 싶은데 파는 놈이 없어. 그럼 어때? 이게 힘을 받기가 힘들겠지. 무슨 말인가 하면 공개시장 조작 정책과 같은 이러한 일반적 정책 수단들은 채권시장의 규모가 커야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채권시장 또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크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금융산업의 발달 정도가 매우 커야 되고, 금융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경제력이 좀 바탕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북한이라든지 이디오피아, 파푸아뉴기니 이런 데 말이야. 거기 금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리가 없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후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또 후진국의 경우에는 어때요? 이 지급준비율이나 재할인율의 영향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산업의 발달 정도가 미약한 또는 경제력이 좀 약한 후진국일수록 또는 개발도상국일수록 여기에 있는 2번 이 선별적 정책 수단을 굉장히 선호해. 왜냐하면 이걸 사용하면요, 단기적으로 효과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예. 근데 어때? 얘는 지금 시장의 힘을 강제적으로 거스르는 거지. 인위적으로 막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미시할 때 많이 배웠잖아. 시장의 힘을 억지로 억누르거나 억지로 높이면, 즉 최저 가격제, 최고 가격제 이런 거 하면 어때? 반드시 빨간색의 경제적인 비효율성이 생기고요. 나중에 그 효과가 증폭돼 가지고 나타나.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또는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즉 단기적인 효과만을 노리고 하는 정책인데 주로 후진국 경제에서 많이 사용하더란 말이야. 하지만 금융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로 일반적 정책 수단을 훨씬 더 선호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융 정책의 어떤 그 효과가 사실 굉장히 좀 작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국내 채권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협소해요. 특히 우리나라의 국력에 비해서, 경제력에 비해서 채권 시장의 규모가 너무 협소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IMF 때 우리 자금 없으니까 코리아 펀드 우리나라가 국공채 많이 발행했잖아. 그거 국내에서 못 팔았지. 그거 국내에서 못 팔아가지고요, DJ가 어디 갔습니까? 뉴욕에 가가지고 한국이 발행한 국공채를 사달라고 홍보해. 홍보. 또 런던에 가가지고 홍보했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지금 이 국공채 시장이 워낙 협소해가지고 문제가 커. 이쪽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 자, 책을 읽어볼게요. 189페이지.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18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일반적 정책 수단. 주의하세요. 일반적 정책 수단이 직접 규제가 아니고 간접 규제야, 그치? 직접 규제는 이른바 선별적 정책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정책 수단에 공개시장 조작,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선별적 정책 수단에 대출 한도제, 이자율 규제, 그 다음에 창구 규제 등등이 있더라. 그 얘기야. 어렵지 않죠? 됐어요. 그러면 됐지?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설명드린 요 그림이, 요 얘기가 이게 어디에 있냐 하면 190페이지 하단에 4번 일반적 정책수단, 거기에 세 가지 있지. 공개시장,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중간 목표 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 그걸 하고 싶까? 실 수 있나? 잠깐 볼까요? 잠깐 보고 싶시다. 그게 낫겠네. 얘랑 연결되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우리 교재 어디를 보냐면 188페이지를 봐봐요. 188페이지에 큰 목차 2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제가 필기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책에 좀 빠져 있어요. 거기 책에다가 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별도의 서브노트에다가, 아니 책에 쓸 수 있나? 알아서 한번 필기해봐요. 자,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 어떤 뜻이야?
정부가 금융정책 또는 중앙은행이 금융정책을 쓰면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효과가 나타나겠냐 그 얘기지. 그치? 여러분 그 책을 잠깐 미리 좀 봅시다. 거기 책에 보시면 밑에 그림을 봐요. 그림. 금융정책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 책에 보면. 그래서 정책 수단이 있고 중간 목표가 있고 최종 목표가 있는데 첫째, 금융정책의 정책 수단은 방금 본 거지. 공개시장,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등등. 그치?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뭐야?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닙니까? 물가 안정, 고용 안정, 경제 성장, 국제 수지 균형. 그치? 좋은 얘기야. 중간 목표는 뭐야? 여러분 봐.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시험 준비할 때 여러분들의 자 봐. 최종 목표는 뭐야? 합격. 그치? 여러분들의 정책 수단은 뭡니까? 학원을 듣는 방법도 있지.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 듣는 방법도 있지. 절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혼자 방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 근데 어때? 혼자 절에 들어가서 열심히 한다.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하겠다. 그게 곧바로 합격이랑 직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목표가 너무 멀면 여러분 긴 여행을 떠나는데 목표가 너무 멀면 또는 마라톤을 하는데 목표가 너무 멀면 이 지금 시작하는 이 시작 단계에서의 이 시작과 목표의 괴리가 너무 큰 경우에는 중간에 지치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중간에 목표를 하나씩 정하잖아.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번 달에는 경제학을 마스터하자. 다음 달에는 뭐 세법을 다 정리하자. 또 그 다음 달에는 객관식 문제를 이래도 풀자.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마다 목표를 설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당근을 하나씩 쫓아가다 보면 어때? 최종 목표지까지 골인하게 되는 거잖아. 즉 처음 시작하는 정책 수단과 최종적인 정책 목표 사이에 중간 단계의 목표, 이걸 뭐라고 우리가 중간 목표라고 부른단 말이야. 금융정책의 중간 목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율하고 통화량이야.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방금 우리 교재 하단에 있는 그 정책 수단으로서부터 최종적인 정책 목표까지의 과정을 학파들마다 다르게 봐. 다르게. 그래서 지금부터 각 학파들마다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를 어떻게 보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볼게요. 첫째, 먼저 케인즈 학파가 있는데 케인즈 학파에 따르면 첫째, 금융정책은요. 통화 공급,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여러분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시중에 돈이 많지. 돈이 흔해. 돈이 흔하면요. 이자율이 하락하지. 이자율이 싸져. 이자율이 싸지면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투자와 이자율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한다고 배웠지. 이자율이 싸지니까 투자가 증가해. 케인즈 학파지? 케인즈 학파에서 투자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승수 곱하기 델타 I 한 것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더라. 요거지. 요게 바로 뭡니까?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금융정책의 전달 과정이야. 전달 경로. 그치? 근데 여러분 아까 오늘 우리 첫 시간 수업할 때 얘기했지. 케인즈 학파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긍정하지만 재정정책보다는 금융정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지. 왜 그럴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째, 만약에 통화량을 증가시키 물론 요걸 변화시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 거야? 이런 방법이 있는 거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얘를 변화시켰는데 아무리 변화시켜도 이자율이 안 떨어져.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통화량을 증가시켰을 때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경제학이 굉장히 발달한 것 같잖아 말이야. 그 어떤 훌륭한 경제학자라도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만약에 돈을 풀었는데 얘가 안 떨어져. 그럼 나머지는 뭐 기대할 수가 없지. 맞지? 그 다음 만약에 이자율이 하락했는데 투자가 안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봐봐. 여러분 고전학파는 어떤 이자율? 실물 이자율 이론 기억나지? 고전학파에 따르면 이자율은 뭐의 가격이야? 저축과 투자의 가격이라서 고전학파에 따르면 저축은 이자율과 비례하고 투자는 이자율과 반비례한다. 여기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반면에 케인즈 학파에 따르면 화폐 이자율 이론을 주장하는데 케인즈 학파에 따르면 이자율은 뭐의 가격이야? 돈의 가격이야. 그래서 화폐의 공급과 화폐의 수요가 만나는 곳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주장하잖아. 맞지? 만약에 케인즈 말이 틀렸고 고전학파 말이 맞다면 통화량을 저기 봐. 통화 공급을
아무리 오른쪽으로 증가시켜도 이 말이 맞다면 여기서는 이자율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그 경우에는 요게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맞죠? 두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고전학파에 따르면 투자는 뭐의 함수야? 무조건 이자율의 감소함수야. 그런데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투자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기억나잖아.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과 그 다음에 소득과 이자율 세 가지로 결정되는데 여기에 비례하고 여기에 반비례할 텐데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얘를 좋아하지? 안 나왔지. 또는 이 효과가 굉장히 작다고 주장한다 그랬잖아. 따라서 이렇다면 어때? 이자율이 투자를, 즉 이자율 감소가 투자를 증가시킬 수가 없을지도 모르는 거지. 그렇다면 이 나머지 결과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불가능해. 이해가십니까? 또한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여기는 이 노란색의 이 박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블랙박스라고 불러요. 블랙박스. 무슨 말이야? 깜깜하단 말이지. 안 보여. 무슨 말입니까?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금융정책을 실시하면 최종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할 거다. 아마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마도 그럴 것 같다라는 것 뿐이지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멋있는 말로 해볼게요. 케인즈학파에 따르면 금융정책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금융정책은 전달 경로가 굉장히 길고 복잡한데 이 각각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불안하고 의심스러워서 이 최종적인 효과를 확신할 수 있다 없다?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얘는 쓰지 말고 뭐 쓰자는 얘기야? 재정정책. 승수효과 좋잖아. 앞에서 배운 거. 그거 쓰자 그 말이야. 기억하십시오. 케인즈는 금융정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통화주의 학파. 아까 얘기했죠? 자, 통화주의 학파에 따르면 통화주의 학파는 뿌리가 어디야? 고전학파야. 그치? 고전학파의 화폐 이론 중에 화폐 수량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이따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미리 그냥 한번 설명해 볼게요. 화폐 수량설은 MV = PY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이때 M은 통화량, V는 화폐 유통 속도, P는 물가, Y는 실질 국민소득이야. 근데 고전학파 또는 통화주의 학파에 따르면 이 V는 거의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작게밖에 안 변한다. 이렇게 주장해. 따라서 통화주의 학파의 경우에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곧바로 뭐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P 곱하기 Y, 명목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죠? 이와 같은 직접적인 경로를 취해. 자,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하고 봐봐. 통화주의 학파에 따르면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는 어때? 굉장히 간단하고 직접적이야. 케인즈 학파는 길고 간접적이지. 그렇지. 따라서 이 경우에는 M이 변하면 적어도 이 식이 맞다면 말이야. 이 식이 맞다면 M이 변하면 PY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야. 예, 이게 바로 통화주의 학파가 주장하는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통화주의 학파는 통화량을 변화시키면 명목 국민소득이 변화하는 크기가 또는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 그러니까 얘는 효과가 좋다. 그런데 우리 또 아까 배웠잖아. 통화주의 학파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또는 금융정책의 효과가 매우 좋으니까 얘를 자주 쓰자가 아니라 그랬지. 왜 그래? P는 뭐야? 물가. Y는 실질 국민소득이야. 사과 생산량, 사과 가격이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사과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야. 우리 국민들이 몇 개의 사과를 먹을 수 있냐. 당연히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량이 중요한 거지. 즉 M을 증가시켰을 때, 즉 금융정책을 실시했을 때 우리의 바람은 P를 증가시키는 거야? Y를 증가시키는 거야? 이 Y를 증가시키고 싶은 거야. P는 뭡니까? 물가잖아. 물가는 가급적이면 안정시키고 싶은 거지. 근데 통화주의 학파의 불안감은 여기 있는 거야. 얘를 증가시키면 P 곱하기 Y가 증가하는 건 확실해.
근데 문제는 뭐야? Y는 안 증가하고 혹시 P만 증가하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M을 증가시켰을 때 P는 변하지 않고 Y만 증가하도록 할 수 있을까? 자, 여기 보세요. 뒤에 여러분 뒤에 한번 좀 미리 한번 넘겨보세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요. 211페이지를 가보세요. 21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EC 방정식이라는 게 있지. 예, 그 얘기를 내가 지금 조금 땡겨가지고 할 거야. 자, 칠판을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MV equal PY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 화폐, 수량설이야. M은 통화량, V는 화폐 유통 속도. 화폐 유통 속도는 돈이 돌고 도는 속도야. 돈이 돌고 도는 속도. P는 물가, Y는 국민소득이야. 이 식을 자연 로그를 취한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말이야. 이 절대적인 크기의 식을 변화율의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얘를 변화율로 바꿔보면 요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m분의 델타 m을 얘기해. 즉 m의 변화율을 말하는 거예요. m의 변화율. 자, 내 말 들어봐요. 여기 있는 v 닷도 어때? v분의 델타 v라고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p도 p분의 델타 p, y도 y분의 델타 y라고 얘기할 수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한 개에 100원 하는 물건 값이 한 개에 12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물건 가격이 상승했죠. 가격 상승률은 몇 프로야? 20%만큼 상승했지. 그치? 이때 우리는 요걸 가격의 상승률이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다시 써볼게. 요걸 우리가 그때 이때 P의 변화율 어떻게 씁니까? 여기 몇 프로야? 20%지. 20% 어떻게 구했어? 원래 가격 100원분의 가격이 변화한 크기 20원 요렇게 했지. 맞아? 따라서 P의 변화율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P분의 델타 P 요렇게 쓸 수 있는데 요걸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쓰는 거야? P 닷 요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과 여기 있는 이 식의 차이는 뭡니까? 얘는 현재 통화량의 크기 곱하기 현재 화폐 유통 속도의 곱은 현재 물가의 크기 곱하기 현재 국민소득의 크기라는 뜻인데 요식은 통화량 변화율 더하기 화폐 유통 속도의 변화율의 합은 물가 상승률 더하기 실질 경제 성장률의 합과 같다.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야. 즉 절대적인 크기의 식을 변화율의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지. 문제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이걸 식을 다 안 주고 말로 하는 거지. 어떤 나라의 화폐 유통 속도가 마이너스 2%로 변했고 물가가 10% 상승했고 국민소득이 5% 증가했다. 그때 통화 증가율은 몇 프로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를 풀 때 대입해가지고 푼다 그 말이야. 나중에 반복할 거야. 지금은 그 정도로만 보세요. 자, 그러면 EC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변화율의 개념으로 화폐 수량설을 바꿨어. 그럼 봐. 지금 고전압파에 따르면 화폐 유통 속도 V는 일정하다 움직인다? 일정하대. V가 일정하면 V의 변화율은 0%지 0%. 얘는 제로지 제로.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물가 상승률을 몇 프로로 유지하고 싶은 거야? 0%로 유지하고 싶은 거지. 우리는 얘도 0%, 얘도 0%로 하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답 나왔잖아. 우리는 통화 증가율을 뭐랑 일치시켜야 되는 거야? 실질 경제 성장률과 일치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도 2005년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몇 프로입니까? 2005년도 연초에 목표가 5% 성장이었고 최종적인 성장률이 4.5%였어. 올해 2006년도는 목표가 4.5% 성장이고 지금 경제연구소마다 약간씩 다른데 한 4%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데가 있고 3.5%도 힘들다 뭐 그렇게 본다고 있단 말이야. 내가 지금 얘기한 4.5% 3.5% 이게 뭐야? 이게 실질 경제 성장률이야. Y-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올해 통화량을 몇 프로로 유지하면? 예를 들어서 4.5%로 예상이 된다면 올해 성장률이 1년 동안의 통화 증가율을 4.5%로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을 전혀 야기시키지 않고 경제 성장만 뒷받침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럼 봐. 통화주의 학파에서 통화정책은 효과가 굉장히 직접적이고 강력한데 혹시 모를 물가 폭등을 염려한다면 어떻게 통화정책을 운영하면 돼? 올해의 실질 경제 성장률과 같은 퍼센테이지만큼의 통화 증가율만 일정하게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중간에 선거가 있으면 돈 좀 풀어야 되는데 선거가 있더라도 4.5%만? 그렇습니다. 그렇지. 경제가 조금 안 좋은데도 돈은 항상 4.5%만? 그렇지. 그렇게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일정한 퍼센테이지의 통화 증가율만 유지하자.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요걸. 요와 같은 메커니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게 바로 그렇지. 이게 바로 통화주의 학파의 준칙주의 또는 K% 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제 준칙이란 말의 의미는 뭐야? 통화 증가율을 항상 뭐랑 일치시키자? 실질 경제 성장률과 일치시키자 그런 얘기야. 이때 K%라는 말은 뭐야? 실질 경제 성장률과 같은 퍼센테이지의 통화 증가율을 유지하자 그런 뜻이죠. 왜 준칙을 해야 되는 거야? 원칙이 없으면 정부가 그때그때마다 압력을 발휘해가지고 야, 돈 좀 풀어. 내년 선거인데 경제가 좀 좋아야지. 이런 외압에 휘둘릴 수 있단 말이지. 외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통화정책은 독자성을 상실하는 거란 말이야. 기억해보세요. 따라서 이와 같은 통화주의 학파의 통화정책의 운용 기조를 우리는 준칙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케인즈 학파의 경우에는 통화정책은 효과가 약하긴 하지만 쓸 때도 그때그때마다 정책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마음껏 재량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케인즈 학파의 재량주의라고 불러요. 통화주의 학파는 준칙주의.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다가 준칙이라는 말 나오면 통화주의를, 그 다음에 재량이라는 말 나오면 케인즈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정리해볼게. 케인즈 학파는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가 길고 복잡하고 연결고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사용한다면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 통화주의 학파는 금융정책은 직접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렇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사용한다? 원칙을 정해서 일정한 퍼센테이지만큼만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된다. 준칙주의 K%를 됐죠?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 배운 학파 정리에 따르면 원래 1번에 얘가 나오면 안 되고 1번에 누가 와야 돼? 고전학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고전학파는 안 나오고 얘부터 나와? 고전학파는 재정정책이건 금융정책이건 일체 효과가 없다고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란 말이야. 이해 가시죠? 예, 기억을 해보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 좀 더 해야 돼. 한 개만 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케인즈 학파의 목표는 통화량 증가시켜가지고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게 목표잖아. 요게 정책 수단, 요게 최종 목표야. 만약에 혹시 통화량을 안 풀었는데 이자율만 떨어질 수 있으면 얼마든지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그렇죠. 그 다음 아무리 돈을 풀었는데 이자율이 안 떨어져.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지. 또 답해봐. 케인즈 학파의 경우에 금융정책 쓸 때 첫째, 야 지금보다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까지 돈 풀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이자율이 5% 떨어질 때까지 돈을 풀어라. 그렇게 하겠어요. 전자의 후자야. 후자겠지. 후자. 예, 따라서 케인즈 학파에게 중요한 건 즉 국민소득과 직결되는 변수는 통화량이 아니고 이자율이야. 따라서 케인즈 학파의 경우에는 요 이자율,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중간 목표 또는 지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통화주의 학파에 따르면 화폐 유통 속도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화량을 변동시키면 다른 여과 과정을 거침이 없이 곧바로 명목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거지. 게다가 실질 경제 성장률과 같은 속도로만 통화량만 증가해 준다면 어때? 물가 걱정할 필요 없이 곧바로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지. 따라서
통화주의 학파의 경우에는 이자율 따위를 거칠 필요가 없이 통화량 자체가 곧 국민소득 증가로 연결되니까 통화주의 학파의 경우에는 이 M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중간 목표 또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케인즈 학파의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걸 이자율 목표제 또는 R 타겟팅이다 그렇게 부르고, 통화주의 학파의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통화량 목표제 또는 M 타겟팅이다 그렇게 불러요. 이해 가시죠? 어려운 거 아니야. 요걸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돼. 자, 책을 봅시다. 이제 다 했네요. 그래서 188페이지에 가시면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라고만 돼 있는데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 케인즈하고 통화주의 학파의 전달 경로 이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하단으로 가보세요. 목차 3번 보시면 189페이지 하단에 중간 목표에 관한 논쟁 돼 있지. 뭐 보자는 거야? 이거.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의 중간 목표가 어디가 더 좋으냐 그거 따지는 건데, 이와 같이 케인즈 학파처럼 길고 복잡한 전달 경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를 중요시하겠어? 이자율을. 하지만 단순하고 직접적인 전달 경로 좋아하는 통화주의 학파는 통화량을. 자 거기 보시면 케인즈는 뭐야? 이자율 중요시한다. 한 장 넘기시면 통화주론자들은 통화량을 중요시한다. 됐어요. 그 얘기야.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191페이지 하단 보시면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뭘 사용했냐면 M 타겟팅을 샀단 말이야. M 타겟팅. 그래서 아까 우리 잠깐 배운 거 있지. M3를 여기에 있는 이 중간 목표 중심 지표로 잡아가지고 M3를 변동시켜서 실질 경제 성장률과 뭔가 매칭시키려는 그러한 통화관리 정책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이 M 타겟팅을 포기했어요. 이걸 포기하고 뭐로 바꿨냐 하면 이른바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걸로 바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한 3년 단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 2004년부터 2006년도 사이에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상승률을 약 한 2.5%에서 3.5% 사이로 이렇게 안정시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가로축에 시간이 있고 세로축에 물가 상승률이 있으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일 텐데, 이때 요게 플러스 3.5 아니지 3.5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2.5% 이렇게 있으면 물가를 요 사이에서만 이렇게 변동시키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즉 물가가 3.5%보다 더 많이 오르려고 하면 물가를 낮추는 거야. 어떤 방식으로? 며칠 전에 했잖아. 콜금리를 인상시키면 되는 거야. 금리 인상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대출이 줄겠지. 사람들 돈이 많이 못 빌릴 거 아니야. 그럼 신용 강조가 감소해. 또는 어떤 게 있어? 콜금리를 중앙은행이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해주면 어때?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 감소하겠지. 투자가 감소하면 어때? 총수요가 감소해. 그럼 물가가 떨어진단 말이야. 물가가 너무 떨어지려고 그러면 거꾸로 금리를 낮춰주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해서 물가를 일정한 목표 밴드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거 바로 물가 안정 목표제야. 이때 얘를 안정시키는 데 사용하는 게 뭐라고? 그게 바로 콜금리죠. 콜금리. 당연히 콜금리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야. 이와 같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갖다가 이걸 우리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다 이렇게 불러요. 쉽게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M 타겟팅하고 R 타겟팅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운 거야? R 타겟팅에 더 가까운 거지.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M 타겟팅을 포기하고 인플레이션 타겟팅 또는 뭐야? R 타겟팅으로 이미 돌아섰다 그 얘기야 지금. 어려운 거 아니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M3 이제 이런 지표는 별로 중요한 지표가 아니야. 이런 거는. 됐습니다. 그런 얘기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쉬었다 할게요.